파라 줄거리. 마르세유를 떠난 지 반년 만에 타히티 섬에 도착한 스트리랜드는 부두에서 막일을 하며 지내다 그림 재료를 살 돈을 마련하면 곧 일을 그만두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생활을 반복한다. 그리고 이후 원주민 여자 아타를 소개받아 그녀의 집에서 함께 살게 된다. (52) 그로부터 3년간은 스트리랜드의 생애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아타의 집은 성을 에워싸고 있는 도로에서 8km나 들어간 곳에 있었다. 열대식물이 우거진 사이로 꼬불꼬불 구부러진 시골길을 따라가면 아타네 집이 나타난다. 그 집은 생나무 제목으로 만든 방갈로식 집인데 아담한 방이 2개 있고 바깥쪽으로는 작은 오두막이 붙어 있어 부엌으로 쓰고 있었다. 가구래야 침대 대신으로 쓰는 돗자리와 흔들의자 하나가 베란다에 놓여 있을 뿐이다. 집 바로 옆에는 바나나 나무가 마치 비운을 한탄하는 여왕의 낡은 예복처럼 찢어진 큰 잎을 펴고 서 있었다. 둘레에는 코코야자수 숲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 땅의 재원을 이루고 있었다. 아타의 아버지가 그 집의 둘레에 파도나무를 심어 놓았으므로 그것이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빛을 보여 타오르는 불꽃이 집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았다. 망고가 한 그루 집 안에 서 있고 개간한 땅 가장자리에 쌍생수의 클램보이언트가 우거져 야자 열매에 노란색의 도전이라도 하듯 새빨간 꽃을 피우고 있었다. 여기서 스트리랜드는 살았고 그곳에서 얻은 것을 먹었으며 여간에서 파페에테에 나가는 일이 없었다. 그리고 좀 떨어진 곳에 시냇물이 흐르고 있어 그는 거기서 목욕도 했다. 어쩌다 물고기가 떼를 지어 그곳에 몰려오는 수가 있었다. 그럴 때면 원주민들이 작사를 들고 모여들어 소리를 지르며 바다를 향해 허겁지겁 도망쳐 내려가는 물고기를 찔러 잡았다. 스트리랜드는 가끔 산호초까지 내려갔다. 그곳에서 그는 아름다운 빛깔의 작은 물고기와 왕새우를 가득 잡아오는 수도 있었다. 아타는 그것을 야자기름에 튀겨 요리를 만들었다. 때로는 아타 자신이 발밑으로 달아나는 큰 개를 잡아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때도 있었다. 산에는 야생 오렌지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아타는 가끔 마을에서 온 몇몇 여자들과 어울려 산으로 올라가 달고도 향기 있는 녹색의 열매를 많이 따오는 일도 있었다. 그리고 코코야자 열매가 먹기 좋게 익어가면 그녀의 사촌들은 떼를 지어 나무를 타고 올라가 잘 익은 큰 야자 열매를 따서 아래로 떨어뜨렸다. 그들은 딴 열매를 쪼개어 햇볕에 말렸다. 그리고 코프라를 도려내어 자루에 넣은 다음 그것을 여자들이 초호염 마을에 있는 상인의 집까지 운반해 갔다. 그러면 상인이 코프라 대신 쌀, 비누, 통조림, 그리고 현금을 조금 주곤 했다. 때로는 근처에서 술잔치가 벌어지는 일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돼지를 잡기도 했다. 그러면 그곳에 모여 실컷 먹고 춤추고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아타네 집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다. 타히티 섬의 주민들은 게으름쟁이다. 여행을 좋아하고 잡담도 좋아하지만 걷는 것은 질색이었다. 그래서 몇 주일이고 계속 스트리랜드와 아타는 두 사람만의 생활을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그는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둘이 함께 베란다에 나가 담배를 피웠고 밤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아타는 아기를 낳았고 산파를 하던 노파가 그대로 눌러있게 되었다. 그 노파의 손녀딸이 와서 살게 되었고 그리고 청년 하나가 나타났다. 그는 어디서 왔으며 누구의 친척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 역시 이곳에서 하는 일 없이 그대로 눌러앉아 다 함께 살게 되었다. 53. 저기 브리노 선장이 있어요. 어느 날 티아레가 말했다. 그 무렵 나는 그녀가 스트리랜드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저 사람은 스트리랜드시를 잘 알아요.
그가 사는 집까지 찾아간 적도 있고요. 쳐다보니 그곳에는 중년의 프랑스인이 서 있었다. 희끗희끗한 턱수염, 볕대탄 얼굴, 게다가 번쩍이는 큰 눈을 지닌 사나이였는데 산뜻한 직구촌으로 된 옷을 입고 있었다. 나도 점심때 이 사람을 보았었다. 중국인 웨이터 아린의 말에 의하면 그날 입항한 배로 파오모투 군도에서 온 모양이다. 티아레는 나를 그 사람에게 소개했다. 그는 명함을 내놓았는데 큼직한 명함에는 르네 브리노라고 쓰여 있고 그 밑에 롱크루호 선장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우리는 부엌 바깥쪽 작은 베란다에 앉아 있었다. 티아레는 자기 집에서 심부름하는 계집아이에게 입힐 드레스를 재단하고 있었다. 선장도 우리와 함께 그곳에 앉았다. 나는 스트레이랜드를 잘 알고 있어요. 하고 그가 말을 꺼내기 시작했다. 나는 체스를 워낙 좋아했어요. 게다가 그 사람도 한판 둡시다 하면 언제나 기뻐하는 눈치였어요. 일관계로 이 타이티에는 1년에 서너 번씩 오는데 그 사람도 파페에테에 있으면 꼭 이곳에 찾아와서 곧잘 체스를 두었죠. 그가 결혼했을 때 여기까지 말한 브리노 선장은 어깨를 으쓱하며 웃었다. 결국 그 사람이 티아레가 말해준 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을 때 나보고 자기 집에 놀러 오라고 그러지 뭡니까? 그 피로연애는 나도 초대받았었거든요. 그가 티아레 쪽을 쳐다보고 웃자 티아레도 덩달아 즐거운 듯이 웃었다. 그 뒤로 그 사람은 파페에테에는 찾아오는 일이 거의 없게 되었어요. 그럭저럭 1년이나 지났을 무렵 나는 무슨 볼일인지는 잊어버렸습니다만 어쨌든 그 사람이 살고 있는 쪽으로 갈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볼일을 마치고 나니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까지 왔으면서 스트릭랜드를 만나지 않는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일이라고요. 그래서 몇 사람의 원주민에게 그의 소식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마침 내가 있는 곳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 그가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나는 찾아갔죠. 그때 받은 인상은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환초 위의 낮은 섬입니다. 그곳은 초호를 둘러싸고 있는 기다란 땅으로 아름다운 것이라면 훌륭한 바다와 하늘, 다채로운 초호의 아름다움, 그리고 우아한 코코야자 나무의 모습 정도를 꼽을 수 있죠. 그런데 스트리랜드가 살던 장소의 아름다움은 에덴 동산을 방불케 했습니다. 정말이지 당신에게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길 것 같은 그 아름다움을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완전히 이 세상을 떠난 장소였어요. 머리 위로는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울창한 수목들이 지푸르게 우거져 정말 색채의 향연을 벌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게다가 뭐라 말할 수 없는 향기가 풍기고 싱그러움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 낙원의 아름다움이란 뭐라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런 장소에서 그는 세상 일을 잊고 또 세상도 그를 잊은 채 살고 있었어요. 하기야 유럽인의 눈에는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불결해 보였을지도 모르죠. 그 집은 낡을 대로 낡아 결코 깨끗하다고는 할 수 없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서너 명의 원주민들이 베란다에 누워 있었어요. 아시다시피 원주민들은 모여있기를 좋아하니까요. 젊은 남자 하나가 다리를 쭉 뻗고 누워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그 사람이 몸에 걸치고 있는 것이라고는 파레오 하나뿐이었어요. 파레오란 기나긴 무명천으로 빨갛거나 파란 바탕에 흰 무늬가 찍혀 있다. 허리둘레에 걸치는데 그 자락은 무릎까지 내려온다. 15살가량의 계집아이가 판다나스 잎으로 모자를 엮고 있고 노파가 하나 웅크리고 앉아 파이프 담배를 피우고 있더군요. 그리고 아타가 보였어요. 그녀는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는데 그 발치에는 발가벗은 또 하나의 어린아이가 놀고 있었어요. 그녀는 나를 보자 스트릭랜드를 큰 소리로 부르더군요. 그러자 그가 문 밖으로 나왔어요. 그 사람도 파레오만 걸쳤더군요. 그 붉은 수염과 더부룩한 머리, 털이 수북하게 난 가슴, 정말 괴상한 모습이었어요. 발은 딱딱하게 군살이 박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늘 맨발로 다닌 모양이에요. 온주민이 다 된 모습이었어요.
나를 보자 몹시 반가워하며 저녁 때 닭 한 마리를 잡으라고 아타에게 말하더군요. 그는 나를 집 안으로 불러들여 마침 그리고 있던 그림을 보여주었어요. 방 한구석에 침대가 놓여 있고 가운데에는 캔버스를 올려놓은 이젤이 놓여 있었어요. 전에 나는 불쌍하게 생각해서 그 사람의 그림을 2장가량 싼 값으로 산 일이 있었거든요. 또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도 몇 장인가 보내준 일도 있고요. 사게 된 동기는 동정심에서였지만 방에 걸어놓고 바라보는 동안 그만 마음에 들어버렸어요. 사실 그 그림에는 이상한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요. 모두가 내 머리가 이상해졌다고들 했지만 지금 와서 보니 내 눈이 잘못된 것이 아니지 뭐예요. 이 근처 섬에선 내가 그의 첫 숭배자인 셈이니까요. 그는 짓궂은 눈초리로 티아레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스트릭랜드의 유품이 경매에 붙여졌을 때 그림에는 전혀 손대지 않고 미제날로만 27프랑에 샀던 이야기를 후회스럽다는 듯이 되풀이했다. 아직도 그 그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고 나는 물어보았다. 네, 딸이 시집갈 나이가 될 때까지 가지고 있을 작정입니다. 시집을 가게 되면 팔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지참금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그는 스트릭랜드를 찾아갔을 때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날 밤 일은 일생을 두고 잊을 수가 없어요. 처음에는 1시간가량 있다가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그가 자고 가라고 하도 붙잡아서 나는 주저했어요. 사실 자라고 그 사람이 내놓은 돗자리를 보고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자겠다고 승낙하고 말았죠. 나도 파오모투에 집을 지었을 때는 집 밖에 있는 딱딱한 침대에서 몇 주일이고 잔 일이 있거든요. 울창한 감목을 지붕 대신으로 삼고 독벌레 걱정은 없었죠. 어쨌든 내 피부는 단단해서 벌레 따위로는 끄떡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우리는 아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동안 냇가에 나가 목욕을 하고 왔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모두 베란다에 나가 앉았죠. 거기서 담배도 피우고 이야기도 했어요. 그 젊은 남자는 손풍금을 가지고 나와 10여 년 전에 뮤지컬에서 유행했던 곡을 들려줬어요. 문명에서 몇천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열대지방에서 듣는 그 곡은 여운을 남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어요. 나는 이렇게 외진 곳에 살면서 권태를 느끼지 않느냐고 스트릭랜드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는 머리를 가로저으며 자기 그림의 모델이 가까이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행한 일이라고 대답하더군요. 그러다 원주민들은 하품을 하며 자러 갔고 스트릭랜드와 나만 남게 되었어요. 그날 밤 찡하니 가슴속에 밀려오던 그 적막함은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사는 파오모투 군도에선 그와 같은 적막함을 밤이 되어도 맛볼 수가 없죠. 바닷가에선 무수한 동물이 돌아다니는 것 같은 소리가 나요. 마치 작은 조개류가 모조리 나와 바스럭대고 기어다니는 것 같은 소리예요. 게다가 개가 분주히 돌아다니는 소리도 들리고 초호에선 간혹가다 물고기가 뛰는 소리며 갈색 상어가 놀라 도망치는 작은 물고기들을 쫓아갈 때 나는 물뜨기는 소리도 들렸어요. 그리고 시간의 흐름처럼 계속 산호초로 밀려오는 파도의 철썩이는 소리도 들려오고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전혀 아무 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공기는 밤에 흰 꽃과 같은 향기를 띠고 있었어요. 그 밤의 아름다움은 마치 자기 영혼이 육체의 질곡에서 빠져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끝없이 펼쳐진 하늘로 떠올라가는 듯한, 그리고 죽음마저도 그리운 친구처럼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티아레는 한숨을 크게 쉬었다. 나도 한 번만 다시 15살 소녀로 돌아갔으면. 그때 그녀는 부엌 식탁 위에 놓여있던 보리 새우 접시를 노리고 있는 고양이를 보았다. 그녀는 재빠른 솜씨로 도망치는 고양이 꼬리를 향해 책을 집어던지고 마구 욕을 퍼부었다. 아타오고 사니까 행복하오 하고 나는 그에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는 아타가 그를 혼자 가만히 놓아둔다고 하면서 그에게 밥도 지어주고 아이들도 잘 거둔다는 거예요. 그가 하라는 일은 무엇이고 해놓고
그가 여자에게 구하고 있는 것은 다 제공해 준다면서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나는 물어보았어요. 그래, 당신은 유럽에 미련이 없소. 파리나 런던의 가로등불과 친구나 동료들과의 교제, 또 극장이나 신문, 그 밖에 자갈을 깐 포도 위를 달리는 합승마차의 덜컹대는 소리, 그런 것이 그리워질 때가 없소. 그는 한동안 대답이 없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을 거요. 하고 말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도 지루하거나 쓸쓸해지는 일은 없소. 하고 또 물었죠. 그는 그 말에 킬킬 웃더군요. 당신은 아직 모르는 모양이군요. 예술가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하고 말하지 않겠소. 그의 부드러운 검은 눈에는 이상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건 그 사람이 나를 잘못 본 거예요. 나도 내 나름대로 꿈을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고 있답니다. 나도 꿈은 있어요. 나도 역시 나대로의 예술가니까요. 우리는 한동안 잠자코 있었다. 그러자 티아레가 커다란 주머니에서 담배를 한 줌 꺼냈다. 그녀는 그것을 한 개씩 나누어 주었고 우리 세 사람은 담배 연기를 뿜어댔다. 이윽고 그녀가 입을 열었다. 이분은 스트리랜드시에 대한 일을 알고 싶어 하니까 어때요? 쿠트라 선생에게 안내해드리면. 거기 가면 그 사람이 병든 일이며 죽었을 때의 일을 좀 더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그거야 문제없죠. 하고 선장은 나를 쳐다보며 대답했다. 6시가 지났군요. 지금 가면 집에 있을 겁니다. 나는 곧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와 함께 박사 집으로 가는 길을 향해 발길을 옮겼다. 박사는 교회에 살고 있었는데 플레르 호텔이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곧 시골길로 나왔다. 그 넓은 길은 후추나무로 그늘져 있었고 양쪽으로 코코야자와 바닐라 농장이 전개되었다. 해적새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우거진 종려나무 잎 사이로 흘러나오고 있었다. 우리는 얕은 내에 놓인 돌다리가 있는 곳까지 오자 잠시 발을 멈추고 원주민 아이들이 멱을 감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보았다. 아이들은 소리를 지르고 큰 소리로 신나게 웃어대며 서로의 뒤를 쫓고 있었는데 젖은 갈색의 몸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다. 54. 나는 걸어가며 최근 스트리랜드에 대해 들은 이야기 중에서 머리에 떠오르는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고국에서는 혐오감을 샀지만 이 먼 섬에 와서는 혐오감은커녕 오히려 동정을 받았던 것 같다. 그의 괴상한 행동에 대해서도 섬 사람들은 관대했다. 원주민이거나 유럽인이거나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겐 그는 한 사람의 괴짜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들은 별로 그를 이상하다고도 생각지 않았다. 세상에는 괴상한 짓을 하는 괴짜는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가 되고자 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명이 필연적으로 만드는 데 불과하다고 그들은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의 그는 동그란 구멍 속에 박힌 네모난 목과 같은 것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어떤 형태의 구멍이라도 못이 맞지 않을까봐 걱정되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그가 이곳에 와서 고분고분해진 것도 아니고 이기적인 것도 아니며 잔인성이 적어진 것도 아닐 것이다. 다만 그에게 있어 환경이 좋아졌을 뿐이다. 그도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일생을 보냈더라면 특별히 별난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아도 되었을지 모른다. 사실 여기서 그는 고국에서는 생각지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것을 부여받았다. 그것은 사람들의 동정이었다. 그런 것을 생각하자 나는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 놀라움을 조금이라도 브리노 선장에게 전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그는 한동안 대답을 않고 잠자코 있었다. 내가 그 사람을 동정했다는 것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하며 그는 그제야 겨우 입을 열었다. 양쪽이 다 깨닫지 못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두 사람은 같은 것을 구하고 있었어요. 당신과 스트리랜드처럼 전혀 비슷하지도 않은 두 사람이 같은 것을 구하고 있었다니 도대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웃으며 말했다. 아름다움이요. 그건 또 거창한 말씀인데요. 나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사랑에 빠진 사람에게는 사랑 그 밖의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노예선의 좌석에 사슬로 묶인 노예들처럼 그런 사람들의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스틸랜드의 마음을 사로잡은 정열도 그런 사랑에 빠진 마음이나 다름없이 폭군과 같은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요. 나는 그의 이야기를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주 이상한 생각이 드는군요. 실은 나도 오래전의 일이지만 그 사람을 도깨비에 홀린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틸랜드를 사로잡았던 정열은 아름다움을 창조하고자 하는 정열이었어요. 그 정열은 그의 마음을 끊임없이 독촉해 조금이라도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신성한 노스텔지어에 사로잡혀 영원한 순례자가 된 거죠. 그의 몸 안에 자리 잡은 악기는 무자비함, 바로 그거였어요. 세상에는 진리를 구하는 나머지 그것을 잡기 위해 자기들이 서 있는 토대마저 못쓰게 만들어 놓고 돌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스틸랜드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죠. 다만 그의 경우에는 진리 대신 아름다움을 구했다는 것만이 다를 뿐입니다. 정말이지 그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동정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 이야기도 또 재미있는 이야기군요. 실은 그 사람에게 골탕을 꽤나 먹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 역시 그를 몹시 동정한다고 말하더군요. 나는 잠깐 입을 다물었다. 오랫동안 도저히 납득이 안 가던 한 성격에 대한 설명을 당신이 바로 말씀하시는 데 대해 무척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나요? 그는 웃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아까 말했잖습니까? 나도 내 나름대로의 예술가라고. 나도 그 사람이 정열을 불태웠던 것과 같은 욕구를 마음속에서 뚜렷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 매체가 그의 경우에는 그림 물감이었지만 나에게는 생활이었을 뿐이죠. 그런 다음 브리노 선장은 나에게 이야기를 하나 해주었다. 이것은 단지 대조가 된다는 뜻에서만이 아니라 스틸랜드가 나에게 주는 인상에 약간의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 이 기회에 되풀이해 말하고자 한다. 브리노 선장은 브르타뉴 사람으로 프랑스 해군에 근무한 일이 있었다. 결혼하자 해군 생활을 그만두고 킹포 근처에 있는 한 고장에 정착했다. 거기서 여생을 조용히 보낼 작정이었다. 그런데 어느 변호사의 실수로 그는 하루아침에 무일푼이 되고 말았다. 그때까지 여러 사람이 알아줄 만한 생활을 해오던 고장에서 가난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은 그나 부인이나 몹시 괴로운 일이었다. 그래서 해군 시절에 남의 방면을 순항한 경험이 있기에 이번에는 그곳을 찾아가 자기 운명을 개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파페에테에 여러 달 살며 여러 가지 계획을 짜고 새로운 생활의 경험을 쌓았다. 그리고 프랑스의 어떤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파오모투 군도에 있는 작은 섬 하나를 샀다. 그곳은 깊은 초호로 둘러싸인 환상의 무인도로 잡목과 야생 물레나물만이 우거져 있는 섬이었다. 겁없는 기질의 아내와 몇 명의 원주민을 데리고 그는 그 섬에 들어가 집을 짓고 코코야자 숲을 만들 작정으로 잡목의 숲을 개간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벌써 20년 전의 이야기인데 그때는 불모지였던 그 섬이 지금은 하나의 정원으로 바뀌었다. 처음에는 힘들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피땀을 흘려가며 일했죠. 나와 집사람이 말입니다. 매일마다 날이 새기가 무섭게 일어나 숲을 갈아엎고 코코야자를 심었으며 집을 짓기에 열을 냈습니다. 해가 져서 침대 위에 쓰러지듯 누우면 그대로 날이 셀 때까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푹 자버렸어요. 집사람도 나 못지않게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났지요. 첫 번째가 남자아이고 두 번째가 여자아이였어요. 집사람과 나는 선생님이 되어 알고 있는 것은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피아노를 한 대 구해다 집사람이 두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쳤고 영어 회화도 가르쳤어요. 나는 라틴어와 수학을 담당하고 그리고 역사를 함께 공부했죠. 아이들은 돛을 다룰 줄도 알았고 수영도 원주민이나 다름없이 잘했어요.
섬의 일이라면 그 아이들이 모르는 것은 하나도 없었죠. 우리가 심은 나무는 무럭무럭 자랐고 산호초에는 조개류도 생겼어요. 이번에 타히티에 온 것은 스쿠너를 한 척 사려고 온 겁니다. 조개류도 충분히 타산이 맞고 혹시 진주를 따게 될지 누가 알아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나는 이만한 것을 이룩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또 아름다움도 가꾼 셈이죠. 아, 그 높다랗게 자란 싱싱한 숲을 바라보며 그 하나하나가 내 손으로 심은 것이라고 생각할 때의 기분을 당신은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럼 당신이 스트릭랜드에게 하셨다는 질문을 이번에는 제가 당신에게 하겠습니다. 당신은 프랑스에서의 일과 브루타뉴의 옛집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까? 언젠가 딸이 시집가고 아들이 장가들어 이 섬을 나 대신 돌볼 사람이 생기면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 내가 태어난 옛집에서 여생을 보낼 작정입니다. 그럼 그때는 즐거웠던 이곳의 생활이 생각나시겠군요. 그야 물론이죠. 우리 섬에는 자극이라고는 없어요. 바깥 세계와는 완전히 떨어져 있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타히티에 오는데 나흘이나 걸렸어요. 그러나 우리는 섬에서 충분히 즐거운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쏟아 그것을 완성하는 기쁨이란 그렇게 흔히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우리 생활은 검소하고 순수하답니다. 지나친 야심에 괴로워할 필요도 없고 자랑이 생긴다 해도 우리 손으로 완성한 일을 생각하는 것뿐이니까요. 남의 아기에 고민하는 일도 없고 남을 시기할 일도 없어요. 정말이지 사람들이 흔히 입에 담는 노동의 기쁨이란 말은 무의미한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그 의미를 아주 잘 안답니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에요. 물론이죠.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과연 내가 훌륭한 친구였고 협력자였나? 그리고 또 완전한 주부이고 완전한 어머니였던 집사람에 대해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었나 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선장의 말을 통해 나는 상상할 수 있는 생활에 대해 한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았다. 당신과 같은 그런 생활을 보내며 그것이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결실을 보게 하려면 분명히 두 분이 다 강인한 의지와 굳센 성격을 가져야 했겠죠. 하기야 그렇겠죠. 그러나 또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아니, 그건 또 뭡니까? 그는 조금 극적인 자세로 발을 멈추고 한쪽 팔을 뻗었다. 신입니다. 하느님을 믿는 일이에요. 그것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도중에 좌절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때 우리는 쿠투라 박사네 현관 앞에 와 있었다. 55. 쿠투라 박사는 키가 매우 크고 뚱뚱한 프랑스 노인이었다. 그의 몸은 마치 거대한 오리알과 같은 모습이었다. 인품이 좋아 보이는 날카로운 푸른 눈으로 가끔 아주 만족스러운 듯 불룩하게 튀어나온 배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얼굴빛은 불그레했고 머리는 백발이었다. 그는 상대방이 당장의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인물이었다. 우리를 맞아들인 방은 프랑스의 시골집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이었으며 장식된 한두 개의 폴리네시아 민예품이 이상한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나의 손을 두 손으로 잡고 마음속까지 따뜻해지는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날카로움이 번쩍 빛나고 있었다. 그는 브리노 선장과 악수를 하며 부인과 아이들도 잘 있냐고 공손한 말로 물어보았다. 한동안 안보와 섬 이야기, 코프라와 바닐라의 수확고 예상 이야기 등이 오고 간 뒤 나는 찾아온 용건을 꺼냈다. 나는 쿠투라 박사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기보다 나 자신의 말로 전할 작정이다. 받아들인 그대로의 이야기로는 도저히 박사의 그 생기 넘치는 말투를 정확히 전달하기 힘들 것 같기 때문이다. 박사의 목소리는 그 거대한 체구처럼 굵직하고 낮았으며 잘 울리는 목소리였다. 게다가 극적 효과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감각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있노라면 흔히 말하듯 마치 연극이라도 보고 있는 것 같았다. 아니, 시원치 않은 연극보다 훨씬 재미있었다. 어느 날 쿠투라 박사는 앓고 있는 늙은 여자 주장을 진찰하기 위해
타라바오까지 왕진을 갔던 모양이다. 거창한 침대 위에 누워 담배를 피우며 숱한 흑인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뚱뚱한 늙은 추장의 모습을 말하는 박사의 이야기는 참으로 눈앞에 보듯 생생했다. 그 늙은 추장을 진찰한 박사는 다른 방으로 안내되어 식사 대접을 받았다. 생선회에 튀긴 바나나, 거기다 병아리 요리, 대강 이런 것이었다. 그것은 원주민들의 대표적인 음식이었다. 그래서 한참 식사를 하고 있는데 박사의 눈에 문 밖으로 쫓겨나가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계집아이의 모습이 보였다. 그때는 별로 마음에 두지 않았었는데 돌아갈 무렵에 마차를 타려고 하니까 조금 떨어진 곳에 아직도 그 계집아이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녀는 슬픔에 지친 듯한 모습으로 박사를 쳐다보고 있었다. 양쪽 볼에는 눈물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다. 옆에 있던 원주민에게 저 여자아이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어떤 백인이 병이 나 박사에게 진찰을 받으려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이곳 사람들이 선생님은 바빠서 안 된다고 거절했다고 한다. 그 말을 듣자 박사는 직접 그 아이를 불러 무슨 용건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녀의 대답이 자기는 전에 풀리루 호텔에 있었던 아타의 심부름으로 왔다며 붉은 수염 아저씨가 아프다고 말했다. 그녀는 박사의 손에 꼬깃꼬깃 구겨진 신문지를 쥐어주었다. 박사가 그 신문지를 펴보니 그 안에는 100프랑짜리 지폐가 한 장 나왔다. 붉은 수염 아저씨라니 누구를 말하는 거요? 하고 그는 옆에 있던 원주민에게 물어보았다. 원주민의 말에 의하면 거기서 7km가량 들어간 산 속에서 아타와 함께 살고 있는 영국인 화가를 그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다고 했다. 이야기의 내용으로 보아 그 사람이 스트레이랜드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거기까지 마차는 들어갈 수 없었고 박사 또한 도저히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그 계집아이를 쫓아냈다고 했다. 사실이 그래요. 하고 박사는 나를 쳐다보며 말했다. 나도 주저했어요. 걷기 힘든 산길을 왕복 14km나 걸어야 한다니 달가운 일이 아니었어요. 게다가 간다고 해도 그날 밤으로 파페에 때까지 돌아올 가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스트리랜드가 내게는 썩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게으른 데다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으로 우리들처럼 생활을 위해 부지런히 일하는 게 아니라 원주민 여자와 함께 사는 그런 작자였으니까요. 정말이지 그 사람의 천재성이 세상에 인정을 받는 날이 오게 되다니 신이 아닌 이상 나 같은 사람이 알까닭이 없지 않겠소. 나는 그 여자아이에게 그 아저씨가 내가 있는 곳까지 올 수 없을 정도로 아프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그 아이는 대답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고 심하게 나무랐습니다. 사실 그때는 화가 났어요. 그러자 그 아이는 땅바닥을 내려다보고만 있더니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요. 참 어쩔 수 없는 아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하기야 가서 봐주는 것이 의사의 의무일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럼 길을 안내하라고 그 아이에게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곳에 도착했을 때도 박사의 기분은 조금도 가라앉지 않았다. 땀은 비오듯 쏟아지고 목은 바싹 탔다. 아타가 박사를 기다리다 못해 마중 나와 있었다. 환자를 보기 전에 뭐 마실 것 좀 주시오. 목이 타서 죽을 것 같소. 하고 박사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 코코야자 열매라도 좀 따와요. 아타가 악을 써서 부르자 남자아이 하나가 뛰어나왔다. 소녀는 나무 위로 올라가 익은 열매를 하나 따서 내려보냈다. 아타가 그 열매에 구멍을 뚫어 박사에게 주자 박사는 아주 맛있게 꿀꺽꿀꺽 마셨다. 그리고 담배를 한 대 손수 말아 입에 물었는데 그제야 마음이 좀 가라앉는 것 같았다. 그런데 붉은 수염 아저씨는 어디 있소? 하고 박사가 물었다.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 사람한텐 알리지도 않고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봐주세요. 아니, 도대체 어디가 아프단 말이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라면 타라바오까지 내려올 수도 있을 것 아니오. 나를 이 먼 곳까지 오게 하지 말고. 나도 그 누구보다도 바쁜 사람이란 말이오.
아따는 아무 말도 않고 소년과 함께 박사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갔다. 박사를 안내한 여자아이는 이제 베란다에 앉아 있었는데 그곳에는 또 한 사람의 노파가 벽에 등을 대고 누워 담배를 말고 있었다. 아따는 문을 가리켰다. 박사는 모든 사람의 행동이 이상한 것을 불안하게 생각하며 방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스트릭랜드가 팔레트를 닦고 있었다. 이젤에는 그림이 한 장 걸려 있었다. 스트릭랜드는 허리에 파레오를 거쳤을 뿐 반은 벗은 모습으로 문을 등지고 서 있다가 구두 소리가 나니까 획 돌아서서 화난 표정으로 박사를 쳐다보았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예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박사는 소름이 끼쳤다. 노크도 없이 들어왔군요. 스트릭랜드가 말했다. 무슨 용건이요? 박사는 마음을 고쳐먹었으나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아까까지 끓어오르던 화는 사라지고 박사는 참을 수 없는 동정심이 솟아오름을 느꼈다. 나는 의사 쿠투라요. 마침 여자 추장을 진찰하러 타라바오까지 왔던 참인데 당신을 진찰해달라고 아타가 사람을 보낸 거요. 공연히 시키지 않은 일을 하고 바보 같은 일하고. 요즘 여기저기가 쑤시고 열도 좀 있긴 하지만 대수롭지 않으니 곧 나을 거요. 누가 파페에테에 나가는 길이 있으면 키니네나 좀 사오라고 그럴 작정이었는데. 거울로 그 몰골을 좀 봐요. 스트릭랜드는 박사를 힐끔 쳐다보고 희죽 웃더니 벽에 걸려있는 싸구려 거울 앞에 갔다. 어떻다는 거요? 얼굴에 이상한 증세가 나타나 있는 것을 모르겠소. 얼굴 전체가 퉁퉁 부어있소. 뭐라고 하면 좋을까? 의사들은 사자의 얼굴이라고 부르고 있소만 그것을 모르겠소. 당신이 무서운 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내 입으로 말해야 되겠소. 아니, 내가 거울에 비친 얼굴을 보면 전형적인 나병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아니오. 놀리고 있군요, 당신. 스트릭랜드는 말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당신은 그럼 내가 문둥병에 걸렸다는 말이오. 안 된 일이지만 의심할 여지가 없어. 쿠투라 박사는 오늘날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려왔던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소름이 끼치는 오한이 온몸에 퍼지는 것을 박사는 어쩔 수 없었다. 죽음의 선고를 받은 환자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뭐라 말할 수 없는 삶의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의사와 자신의 몸을 비교해 볼 때 틀림없이 느낄 심한 증오에 대해 박사는 늘 생각하고 있었다. 스트릭랜드는 잠자코 박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저주스러운 병에 걸려 이미 변한 그의 얼굴에서는 아무런 감정의 움직임도 볼 수 없었다. 모두 알고 있나요? 가까스로 입을 연 그는 그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하게 입을 다물고서 베란다에 앉아있던 원주민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람들은 이 병을 잘 알고 있어. 다만 그것을 당신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하고 있을 뿐이요. 스트릭랜드는 문 앞으로 걸어가 거기서 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뭔가 소름이 끼칠 만한 징조가 나타나고 있었을 것이다. 원주민들은 갑자기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더니 엉엉 슬픈 목소리로 울어댔다. 그들은 점점 큰 소리로 목을 놓아 울었다. 스트릭랜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잠시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더니 방 안으로 돌아왔다. 앞으로 얼마나 살 것 같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 때로는 20년이나 계속되는 일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증세가 빨리 진행된다면 차라리 다행이요. 스트릭랜드는 이젤 앞으로 가더니 거기 놓여있는 그림을 생각에 잠긴 듯 물끄러미 쳐다보았다. 먼 길을 찾아와 줘서 고맙소. 소중한 소식을 알려준 사람에게 살해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이 그림을 가지고 가시오. 이 그림은 당장엔 필요 없는 그림일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가지고 있기를 잘했다고 생각하게 될 때가 올지도 모르니까요. 쿠투라 박사는 왕진비는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 100프랑 지폐도 이미 아타에게 돌려주었다. 그러나 스트릭랜드는 그림을 꼭 가지고 가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그런 뒤 두 사람은 함께 베란다로 나갔다.
원주민들은 하늘이라도 내려앉을 듯이 흐느껴 울고 있었다. 이봐, 조용히 해. 눈물을 닦으라고. 스트리랜드는 아타를 보고 말했다. 대수롭지 않은 일이야. 나는 곧 떠날 테니까. 혼자 간다는 말씀은 아니겠죠. 그녀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 외치다시피 말했다. 그때만 해도 섬에서는 격리가 엄격하지 않아 나병 환자도 자기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었다. 나는 산으로 갈 거야. 그러자 아타는 일어서서 스트리랜드 앞으로 다가섰다. 다른 사람은 다 가고 싶으면 가도 좋아요. 그러나 난 당신을 떠나지 않겠어요. 당신은 저의 남편이고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당신이 저와 헤어진다면 저는 뒤뜰에 있는 나무에 목을 메어 죽어버리겠어요. 하느님께 그것을 맹세합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뭔가 격한 데가 있었다. 이미 온순하고 부드러운 원주민 여자가 아니라 단호한 한 사람의 여자였다. 놀라울 정도로 그녀는 달라져 있었다. 왜 나하고 같이 있겠다는 거야? 파페에테로 돌아가면 또 다른 백인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저 할머니가 아이들은 돌봐줄 테고 그리고 내가 돌아가면 티아레가 좋아할 거야. 당신은 저의 것이고 저는 당신의 것이에요.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나는 어디고 쫓아가겠어요. 한순간 스트리랜드의 굳은 결심이 흔들렸다. 두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 조용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는 그 비웃음어린 미소를 띄었다. 여자란 참 묘한 동물이요. 개 취급을 받고 팔이 아플 정도로 두들겨 주어도 역시 사랑은 변하지 않는 모양이요. 그는 어깨를 움츠리며 쿠투라 박사에게 말했다. 어쨌든 여자에게 영혼이 있다고 한 것은 크리스트교가 만들어낸 참으로 어리석은 하나의 착각에 불과한 거요. 선생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고 아타가 의심스러운 듯이 물었다. 설마 당신 집을 나가려는 것은 아니겠죠? 내가 정 그렇게 말한다면 난 여기에 있겠어. 아타는 곧 그의 앞에 무릎을 꿇더니 두 팔로 그의 다리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스트리랜드는 빙긋이 웃으며 쿠투라 박사 쪽을 쳐다보았다. 결국 여자가 이긴 셈이군요. 일단 잡히고 보면 어쩔 수 없는 거요. 살갗이 희건 검건 여자는 다 같아요. 쿠투라 박사는 그런 무서운 병에 걸린 환자에게 이제 새삼 안 됐다는 말을 하기가 못할 것 같아 그대로 자리를 떴다. 스트리랜드는 남자아이 타네에게 박사를 마을까지 모셔다 드리라고 일렀다. 쿠투라 박사는 여기서 말을 잠시 끊더니 나를 향해 이렇게 덧붙였다. 나는 그 사람에게 호감을 가질 수 없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도저히 그 사람을 좋게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천천히 타라바오까지 내려오며 생각하니 인간이 받는 괴로움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그 병고를 꾹 참고 있는 그 용기에는 정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타네와 헤어질 때 약을 보내줄 텐데 그 약을 먹으면 효험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해줬죠. 하기야 스트리랜드가 그 약을 먹을는지도 의심스러운 일이지만 만일 먹는다 해도 그렇게 큰 효험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지 않아서 나는 또 부르러 오면 언제고 가겠다며 아타에게 전하라고 일렀죠. 인생은 참으로 가혹한 것이고 자연은 때때로 자기 아이를 괴롭히며 회심의 미소를 짓는 일이 있으니까요. 나는 파페에테에 우리 집에 돌아와서 쉬면서도 마음이 무척 무거웠습니다. 오랫동안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아타는 나를 부르러 오지 않았어요. 하고 박사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나 역시 그 뒤로는 그쪽으로 갈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스트리랜드의 소식도 알 수 없었죠. 한두 번 아타가 그림 재료를 사러 파페에테까지 왔었다는 말은 들었지만 나는 그 여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2년이 훨씬 넘은 뒤에야 나는 다시 타라바오에 갈 일이 생겼어요. 그때도 그 늙은 주장을 진찰하러 간 거죠. 나는 스트리랜드에 대해 무슨 말을 못 들었느냐고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어요. 그 무렵에는 이미 그가 나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처음에는 그 남자아이 타네가 집을 나갔고
뒤이어 노파와 손녀딸이 나갔다고 하더군요. 스트리랜드와 아타만이 아이들과 같이 남게 된 거죠. 이제는 아무도 그 농장에 다가가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시다시피 원주민들도 그 병에는 상당한 공포를 품고 있었거든요. 옛날에는 나병 환자가 발견되면 죽였어요. 때로는 마을 아이들이 산에서 놀다가 그 붉은 수염의 백인이 어정되는 것을 보았다고 하더군요. 아이들은 얼굴빛이 변해 도망쳤대요. 이따금 밤중에 아타가 마을에 내려와 상인을 깨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사가는 일이 있었대요. 그녀는 원주민들이 스트리랜드와 다름없이 함께 살고 있는 그녀까지도 무서워해 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으려 했던 거예요. 어떤 때는 몇몇 여자들이 용기를 내어 농장에 가까이 가보았는데 그녀가 냇물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 그 여자들이 아타에게 돌을 던졌다나 봐요. 그리고 나서 여자들은 그 여자가 다시 냇물에서 빨래를 했다가는 남자들을 시켜 그 여자네 집에 불을 지르겠다는 말을 상인에게 전하라고 일러뒀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다. 무지한 인간들이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란 다 그런 거예요. 공포심이 사람을 잔인하게 만드는 거죠. 나는 스트리랜드를 만날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자 추장의 진찰을 마치자 남자아이에게 길을 안내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길을 찾아가야만 했어요. 농장에 도착한 쿠트라 박사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다. 산길을 들어왔기 때문에 온몸이 화끈되었는데도 소름이 오싹 끼쳤다. 뭔가 모르게 살벌한 공기가 박사의 발을 멈추게 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박사의 앞길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손이 뒤에서 잡아 끄는 것 같았다. 아무도 코코야자의 열매를 따러 오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그 근처에는 썩어가는 열매가 뒹굴고 있었다. 어디를 보나 황폐해 있었다. 잡목이 자랄 대로 자라 있었고 그렇게 애써 개척한 땅이 다시 울창한 원시림으로 되돌아갈 날이 머지않아 찾아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마치 고뇌에 속을 갔다는 생각이 들자 박사는 몸서리를 쳤다. 집으로 가까이 가보니 기분 나쁠 만큼 조용했다. 박사는 처음에 아무도 살지 않는 줄 알았다. 그런데 아타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녀는 부엌에 쪼그리고 앉아 부글부글 끓고 있는 냄비를 들여다보고 있었는데 그녀 곁에서는 작은 남자아이가 흑투성이가 되어 놀고 있었다. 박사의 모습을 보아도 그녀는 웃지 않았다. 스트리랜드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렇게 전하죠. 그녀는 베란다로 연결되는 낮은 계단을 통해 안으로 들어갔다. 박사도 그녀를 뒤따라갔는데 그녀가 손으로 말리는 바람에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방문을 열었을 때 나병 환자에게서 나는 메스껍게 달짝지근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아타의 말소리가 들리고 스트리랜드의 대답이 들려왔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변해 있었다. 쉰소리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몰랐다. 쿠트라 박사는 눈을 찌푸렸다. 병마가 이미 그의 성대까지 침범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자 아타가 모습을 나타냈다. 만나지 않겠대요. 돌아가세요. 쿠트라 박사는 꼭 만나야겠다고 고집을 부렸으나 그녀는 박사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쿠트라 박사는 어깨를 움츠리고 잠깐 생각한 다음 발길을 돌렸다. 그녀도 함께 따라왔다. 박사는 그녀 또한 자기가 가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은 것을 느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겠소. 박사가 물어보았다. 그이에게 그림 물감을 보내주세요. 그이에게 필요한 것은 그것뿐이에요. 아직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단 말이오. 지금은 집 벽에 그리고 있어요. 가엾게도 당신이 고생이 많겠군. 그러자 비로소 그녀는 생긋 웃었다. 그녀의 두 눈에는 초인적인 사랑의 빛이 담겨 있었다. 쿠트라 박사는 그것을 보자 깜짝 놀랐다. 두려운 생각이 들어 말이 목에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이는 제 남편이에요. 어린아이 하나는 어디 있소? 박사가 물었다.
요전에 왔을 때는 둘인 것 같았는데. 네, 하나는 죽었어요. 망고나무 밑에 묻어졌죠. 아따는 박사를 한동안 따라오더니 이제는 돌아가야겠다고 말했다. 너무 멀리 내려갔다가 마을 사람이라도 만날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박사는 알아차렸다. 박사는 만일 내가 필요하게 되면 사람을 보내라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 말했다. 56. 그로부터 또 2년이 지났다. 아니, 어쩌면 3년이 지났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타이티에서는 모르는 사이에 세월이 흘러가 버려 계속 그것을 기억해 두기란 무척 힘든 노릇이었다. 마침내 스트리랜드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쿠트라 박사에게 날아왔다. 아따가 파페에테로 우편물을 싣고 가는 마차를 중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곧 박사에게 그 말을 전해달라고 마부에게 부탁한 것이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소식이 왔을 때 박사는 외출 중이어서 그것을 알게 된 것은 밤이 되어서였다. 그리고 그렇게 늦게는 떠날 수가 없어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출발했다. 타라바오에 도착하자 그는 다시는 가게 되지 않을 아타네 집까지 7km나 되는 비탈길을 터벅터벅 걸어 올라갔다. 오솔길에는 잡초가 우거져 있어 아무리 보아도 몇 년 동안은 거의 아무도 지나간 흔적이 없는 것 같았다. 길을 찾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비틀거리며 냇가를 따라 걸어가기도 하고 사방에 우거진 가시나무 사이를 빠져나가기도 했다. 또 머리 위 나무에 달린 호박벌집을 피하기 위해 할 수 없이 몇 번이고 바위 위를 기어 올라가기도 했다. 주위는 소름이 끼칠 만큼 조용했다. 가까스로 페인트 칠 하나 하지 않은 그 작은 집을 찾아냈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집은 눈을 의심할 정도로 황폐해져 있었다. 그리고 소름이 끼칠 정도로 조용했다. 가까이 다가가니 작은 남자아이가 양지 쪽에서 무심히 놀고 있다가 그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 도망쳐 버렸다. 그 아이에겐 낯선 사람이 다 적처럼 느껴졌는지도 모른다. 박사는 그 아이가 나무 그늘에 숨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불러보았으나 대답이 없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방문을 두드려 보아도 역시 대답이 없었다. 손잡이를 돌리고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지독한 냄새가 코를 찔러 그는 심한 구토를 느꼈다. 그러나 손수건을 코에 대고 꾹 참으며 그 안으로 들어갔다. 반짝이는 햇빛을 받고 있다가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마침내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다. 도대체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게 된 것이다. 갑자기 마술 세계로 들어온 것만 같았다. 울창한 원시림과 그 나무 사이를 나체로 배회하고 있는 인간의 무리가 흐릿하게 그의 눈에 들어왔다. 이윽고 박사는 그것이 벽 전체에 그려진 벽화라는 것을 알았다. 아무래도 더위 때문에 내 머리가 이상해진 것 같군. 그는 중얼거렸다. 그때 무엇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자세히 살펴보니 아타가 방바닥에 엎드려 소리도 없이 흐느껴 울고 있었다. 아타 하고 그는 불렀다. 아타. 그녀는 대답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코를 둘 수 없는 악취에 그는 또 정신이 아득해지는 것 같아 허둥지둥 입담배에 불을 붙였다. 눈이 점점 어둠에 익숙해짐에 따라 벽화를 쳐다보고 있자니 그는 머리에 심한 타격을 받은 듯한 감동에 사로잡혔다. 그림에는 눈뜬 장님이나 다름없는 그였으나 그 그림에는 어딘가 모르게 영혼을 뒤흔드는 듯한 이상한 힘이 내재해 있었다. 바닥에서 천장까지 벽 전체가 그야말로 놀라울 정도로 정교한 구도로 그려져 있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고 신비한 것이었다. 그는 뭔지 전혀 알 수 없는 일종의 이상한 감동으로 가슴이 꽉 찼다. 천지창조를 바로 눈앞에서 본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이상한 두려움과 환희를 맛본 것이다. 그 그림에는 말할 수 없는 관능적인 정열이 넘쳐 있었으며 그 밑바닥에는 또한 그에게 오싹 소름이 돋게 하는 두려운 그 무엇이 숨어 있었다. 그것은 아무도 모르게 대자연 속으로 파고들어가 아름답고도 무서운 갖가지 비밀을 포착한 인간의 작품이었다.
즉 그것은 인간으로서 알기를 허용치 않는 여러 가지 신성한 비밀을 찾아낸 인간의 작품인 것이다. 그 그림에는 어딘가 모르게 두려운 원시적인 아름다움이 감돌고 있었다. 그것은 도저히 사람의 손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그것을 보며 전에 들은 일이 있는 악마의 비법이라는 말을 멍하니 생각하고 있었다. 아주 음탕한 아름다움이 가득한 그림이었다. 아, 그야말로 천재군. 그 말은 무의식 중에 그의 가슴 속에서 튀어나왔다. 이윽고 그는 방구석에 깔려있는 돗자리 위로 시선을 떨어뜨렸다. 그는 그 옆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전에 보던 스트리그랜드와는 전혀 딴판인, 즉 팔다리가 다 뭉그러져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무서운 몰골의 스트리그랜드였다. 그는 이미 숨을 거둔 것이다. 쿠투라 박사는 마음을 단단히 먹고 그 뭉그러진 무서운 시체 옆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러나 다음 순간 그는 벌떡 일어섰다. 등골이 얼어붙는 것 같은 공포와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꼈기 때문이다. 아타였다. 그는 여자가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그녀는 그의 옆에 서서 역시 그 시체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가 말했다. 맙소사, 내 신경도 어떻게 된 모양이군. 당신 때문에 하마터면 간이 떨어질 뻔했소. 그는 전에는 인간이었지만 이제는 한낱 추악한 살덩이에 지나지 않는 그 시체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또 한 번 놀라서 뒤로 물러섰다. 아니, 그의 눈이 멀었잖아. 그래요. 그이는 벌써 1년 전부터 앞을 볼 수 없었어요. 57. 마침 그때 외출했다 돌아온 쿠투라 부인이 들어왔으므로 이야기가 중단되었다. 그녀는 마치 돛에 바람을 아는 배처럼 서슴없이 방으로 들어왔다. 풍부한 가슴과 살집이 좋은 몸을 코르셋으로 꽉 죄어맨 비만형의 키가 큰 여자였다. 살이 많은 매부리코와 새턱을 이룬 우람한 체구를 허리에 장나무라도 댄 듯 뒤로 젖히고 있었다. 그녀는 사람을 무기력하게 하는 열대의 마력에 굴하기는커녕 온대에 사는 사람이 설마 하고 생각할 만큼 활동적이고 세상일에 능숙하며 민첩했다. 벌써 보기에도 말이 많은 여자 같았는데 그때도 들어오자마자 숨도 쉬지 않고 알려지지 않은 세상 이야기와 그 내막까지를 들추어 떠들어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자니 아까 우리가 했던 이야기는 마치 별세계의 꿈 이야기 같았다. 이윽고 쿠투라 박사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스트리그랜드가 준 그림을 지금도 진찰실에 걸어놓고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는 앞장서서 집을 둘러싸고 있는 베란다 쪽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우리는 발을 멈추고 들에 잔뜩 피어있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꽃들을 바라보았다. 박사가 감회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스트리랜드가 그 집 벽 전체에 그린 그 비범한 그림이 오랫동안 나의 머릿속에 아로새겨져 도저히 잊어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도 아까부터 그 일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다. 그 그림 속에서 스트리랜드는 마침내 자기 자신을 완전히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임을 알고 묵묵히 화필을 움직이며 그는 인생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과 예상했던 모든 것을 그렸을 것이다. 아마 그는 이 그림 속에서 처음으로 영혼의 안식을 발견했을 것이다. 그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던 악마가 드디어 추방되고 그 일생이 모두 그것을 위한 괴로운 준비에 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역작이 완성된과 동시에 영원한 잠이 그의 고고하고 괴로움으로 가득 찬 영혼 위에 내려앉았을 것이다. 그는 살아오면서 지녔던 뜻을 이루고 조용히 잠들었을 것이다. 그래, 그 그림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물었다.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본 일이 없는, 즉 아담과 이브가 있던 에덴 동산의 모습을 그린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남녀를 불문한 인간 육체의 아름다움에 대한 찬가이며 웅대하고 비정하고 감미롭고 냉혹한 대자연에 대한 찬사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무한함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그림이었어요.
그 사람은 그 그림 안에 흔히 볼 수 있는 코코야자나 벵골 보리수, 플렘보이언트, 아보카도 같은 식물을 그려 넣었는데 그 그림을 본 뒤로는 그런 것을 보는 나의 눈이 아주 달라졌어요. 웬일인지 그런 식물 속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요정 같은 것이 숨어 있어 그것이 곧 내 손에 잡힐 것 같으면서도 언제까지고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빛깔도 우리가 늘 보고 있는 그런 것이었는데 그것도 역시 어딘가 달랐어요. 그 빛깔이 다 각기 독특한 맛을 지니고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의 나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상에 있는 인간이었지만 역시 어딘가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즉 흙덩이로 이루어진 인간 체취를 다분히 느끼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신과 비슷한 점을 지니고 있었어요. 원시적인 본능을 남김없이 드러낸 인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것을 보고 소름이 끼친 것은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을 거기서 보았기 때문이지요. 쿠투라 박사는 어깨를 움츠리고 조용히 웃었다. 지금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웃으실 겁니다. 어쨌든 나는 유물론자인데 보다시피 이렇게 뚱뚱하게 살이 쪘으니까요. 마치 섹스피어의 윈저의 바람둥이 아낙네들에 등장하는 펄스타프 같죠. 서정적인 사고방식은 나에겐 맞지 않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겠지만 그처럼 내가 깊은 감명을 받은 그림은 처음입니다. 그런데 언젠가 로마의 시스티나 성당에 갔을 때 마치 이와 비슷한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거기서도 역시 나는 그 천장에 그림을 그린 인간의 위대함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뛰어난 천재의 작품이라고 생각했죠. 웬일인지 내가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졌어요. 미켈란젤로의 위대함은 보는 쪽에서 미리 그는 위대하다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스트리랜드의 그림에서 나는 갑작스런 충격을 받은 것이었어요. 문명에서 멀리 떨어진 타라바오의 깊은 골짜기에 있는 한 원주민 집에서 그것을 보게 된 거지요. 게다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온당하고 건전해요. 그의 그 걸작 속에는 숭고한 조용함이 감돌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그림 속에는 아름다우면서도 뭔가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나로선 짐작이 안 갑니다만 어쨌든 보고 있는 동안 나는 어떤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혔어요. 이를테면 방에 앉아 있을 때 옆방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어쩐지 누가 그곳에 있는 것 같은 불안한 기분에 휩싸이는 일이 있는데 그때의 기분이 바로 그런 기분이었지요. 그럴 리가 있나 하고 스스로를 나무라기도 하고 마음 탓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역시 그리고 웬일인지 무서워 못 견디겠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에 사로잡혀 꼼짝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나는 그 이상한 걸작이 타버렸다는 말을 듣고도 그다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타버렸다고요?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다. 그렇습니다. 아직 모르셨던가요?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 작품에 대해 듣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니까요. 그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떤 사람의 손으로 넘어간 줄 알았습니다. 스트리랜드의 그림에 대해서는 아직도 확실한 작품 목록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형편이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게 된 뒤로는 그 두 방의 벽화 앞에 몇 시간이고 앉아 보이지 않는 눈으로 그 완성된 작품을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더군요. 아마 실명하기 전보다 모든 것이 더 뚜렷이 보였는지도 모르죠. 아타의 말에 의하면 한 번도 자기의 비극적인 운명을 슬퍼하거나 의기소침한 때가 없었답니다. 끝까지 평온한 마음을 잃지 않았고 이성을 잃는 일도 전혀 없었대요. 그러나 그는 아타에게 이런 약속을 하게 한 거예요. 즉 자기를 파묻고 나거든. 아까도 말했듯이 나는 내 손으로 그 사람의 무덤을 팠어요. 원주민들이 병균이 우글대는 그 오두막이 무서워 아무도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타와 나 둘이서 파레오를 3개가량 이어 꼬매어 그것으로 시체를 싼 다음 망고나무 밑에 묻어주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란 매장이 끝나는 대로 그 오두막에 불을 질러 나무 조각 하나 남지 않도록 다 타버릴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나는 깊은 감회에 잠겨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윽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스트릭랜드는 마지막까지 정신이 멀쩡했군요. 나의 마음을 잘 알아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나는 그때 벽화를 태우지 말라고 아타에게 충고했죠. 그것이 나의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까 박사님께서는 그다지 아까운 생각이 들지 않았다고 하셨는데요. 그건 그래요. 그러나 나는 그것이 바로 천재의 작품이라는 것쯤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걸작을 이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타는 도무지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약속을 한 이상 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돌아오고 말았죠. 그러니까 그 뒤의 소식은 나중에 들었을 뿐이에요. 잘 마른 마룻바닥과 돗자리 위에 석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나 봐요. 그러자 삽시간에 오두막은 잿더미로 변해버렸고 걸작도 자취를 감추고 만 거죠. 그럼 당사자인 스트릭랜드도 그것이 걸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군요. 그 사람은 자신이 갈구하던 것을 달성하고 그 생애를 마친 셈입니다. 즉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고는 그것으로 됐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러나 결국 자랑과 모멸이 섞인 기분 때문에 그것을 태워버린 게 아니겠소. 이야기는 이쯤 해두고 그림을 보러 갈까요? 쿠드라 박사는 이렇게 말하고 또 발을 옮기기 시작했다. 그래, 그 뒤에 아타와 아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자는 마르키즈 군도로 갔습니다. 그곳에 친척이 있다나 봐요. 들리는 말에 의하면 아들은 카메론의 범선에서 일한다더군요. 자기 아버지를 그대로 닮았대요. 베란다에서 진찰실로 들어가는 문 앞에서 박사는 잠깐 멈추어 서더니 희죽 웃었다. 실은 과일 그림인데요. 환자를 진찰하는 방에 둔다는 것이 좀 못하게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집사람이 응접실에 걸기를 싫어해서 진찰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야말로 외설적인 느낌이 들어 쳐다볼 수 없다는 거지요. 아니, 과일 그림이 그렇다는 겁니까? 나는 놀라서 소리쳤다. 진찰실에 들어가니 그 그림이 눈에 띄었다. 나는 오랫동안 그 그림을 쳐다보았다. 그것은 망고, 바나나, 오렌지, 그 밖에 내가 모르는 과일을 담아놓은 그림이었는데 언뜻 보기에는 대수롭지 않은 그림이었다. 어쩌면 후기 인상파의 전람회 같은 데서 가작이긴 하지만 별로 볼만한 작품이 아니라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그런 그림이었다. 그러면서도 나중에는 그 그림이 눈앞에 떠오르고 나 자신도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일단 눈앞에 떠오르면 다시는 그것을 깨끗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작품이었다. 색채도 아주 기묘해서 보는 이에게 말할 수 없는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게 했다. 흐릿한 푸른 빛은 마치 정교한 조각을 한 청금석의 그릇 같은 은근한 빛을 띠고 있고 더구나 신비한 생명의 고동을 연상케 하는 것처럼 은은한 광택을 띤 채 떨리고 있다. 자줏빛은 날고기와 같은 기분 나쁜 빛깔이었지만 그러면서도 헬리오 가발루스의 옛 로마 제국을 상기시키는 듯한 정열에 빛나고 있다. 빨간색은 서양 감탕나무의 열매처럼 선명하고 영국의 크리스마스, 하얀 눈, 그리고 잔치와 아이들의 기쁨을 연상케 하는데 그것이 또 마술에라도 걸린 것처럼 색조가 점점 엷어져 마치 비둘기의 가슴털 빛처럼 사라지는 듯한 색상으로 끝나고 있었다. 짙은 노란색은 일종의 변태적인 욕정을 생각해 하면서도 그것이 슬그머니 녹색으로 변해간 곳은 봄의 새잎처럼 향기로웠고 반짝이는 시냇물처럼 깨끗했다. 그러나 도대체 어떤 영혼의 고통에서 이런 과일이 생겨난 것일까? 그것은 말하자면 남태평양 헤스페리데스 자매들이 지킨 과수원의 산물이었다. 그려진 과일 속에는 이상한 생기가 깃들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아직 생물이 지금처럼 정돈된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았던 지구의 암담한 혼돈기에 창조된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다 탐스럽게 익은 느낌이었고 열대의 향기가 짙게 풍겼다. 과일 특유의 정열을 그 속에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것 같았다. 그것은 말하자면 마술의 과일로 만일 그것을 맛볼 수 있었다면 아무도 모르는 영혼의 비밀과 신비한 상상의 문을 열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 과일은 뜻하지 않은 위기를 품고서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 맛 하나로 인간은 신이 될 수도 있고 짐승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모든 것, 인간의 행복에 연결되는 모든 것, 그리고 단순한 기쁨 그 모두가 완전히 화면에서 사라져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는 무섭게 끌어들이는 힘이 깃들여 있었다. 그리고 마치 선악과처럼 미지의 세계를 향한 모든 가능성을 품고서 보는 사람의 마음을 공포에 떨게 하는 것이었다. 이윽고 나는 그림에서 눈을 떼었다. 스트리랜드는 그 비밀을 가슴에 간직한 채 마침내 무덤으로 가버린 것 같았다. 여보, 쿠투라 부인의 커다랗고 밝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까부터 당신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페리티프가 나왔어요. 손님에게 여쭤보세요. 캔키나 디보네를 한 잔 드시지 않겠느냐고요. 네, 고맙습니다, 부인. 나는 베란다로 나가며 대답했다. 마술에 걸린 듯한 기분이 깨어져 버렸다. 58. 이윽고 타히티를 떠날 때가 왔다. 이 섬의 아름다운 간습에 따라 나도 우연히 알게 된 모든 사람들로부터 코코야자 잎으로 만든 바구니와 판다나스의 돗자리, 그리고 부채 등 여러 가지 선물을 받았다. 특히 티알에는 작은 진주 새알과 그 투실투실한 손으로 만든 물레나물 젤리를 3병이나 선물로 주었다. 웰링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도중에 이곳에서 24시간을 머무는 우편선이 승선의 고동을 울리자 그녀는 나를 그 큰 가슴에 꽉 끌어안았다. 나는 마치 큰 파도가 굽이치는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녀의 빨간 입술을 나의 입술에 갖다 대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다. 초호를 천천히 미끄러져 나온 기선이 조심조심 산호초 사이를 빠져나와 확 트인 대양으로 진로를 돌리자 갑자기 서운한 마음이 밀려왔다. 산들바람에는 아직도 섬의 따뜻한 향기가 깃들여 있었다. 어쨌든 타히티는 이 세상 끝에 있는 섬이라 다시 찾아올 일이 없을 것 같았다. 이곳으로 나의 생애의 한 장이 끝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으로 한 발 더 다가가는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기 전에 나는 런던 땅을 밟았다. 그리고 우선 급한 볼일을 이것저것 마치자 나는 스트리랜드 부인에게 편지를 냈다. 그녀도 남편의 만년에 대해 알고 싶어 하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전쟁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부인하고는 만난 일이 없어서 주소를 찾는데도 전화번호부를 뒤져야 하는 형편이었다. 그 뒤에 부인이 만날 날짜와 시간을 정해왔으므로 나는 캠든힐에 있는 아담한 그녀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녀는 이미 60에 가까운 여자였으나 나이에 비해 늙지 않아서 누가 보아도 50 이상으로는 볼 것 같지 않았다. 주름도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갸름한 얼굴로 사실은 그다지 대단한 미인은 아니었는데도 젊었을 때는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끔 품이 있는 모습이었다. 나이를 먹음에 따라 곱게 늙는 타입의 얼굴이었다. 아직은 흰머리가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머리를 어울리게 잘 빗었으며 검은 가운도 유행에 맞는 차림이었다. 언니 맥앤드루 부인이 남편을 잃고 3년도 되기 전에 세상을 뜨자 그 유산이 스트리랜드 부인 앞으로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어왔지만 하고 사는 형편이라든가 안내하러 나온 하녀의 깨끗한 몸차림으로 보아 그 유산이 미망인의 조촐한 생활을 이끌어 나갈 만한 정도의 금액임을 알 수 있었다. 응접실로 들어가니 손님이 한 사람 와 있었다. 나중에 그 손님의 신분을 알고 보니 그녀가 나를 그 시간에 오라고 한 것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런 것은 아닌 듯 싶었다. 손님은 반 부시 테일러라는 미국 사람이었다. 스트리랜드 부인은 아주 조심스럽게 애교 있는 웃음을 손님에게 웃어 보이며 나에게 상세한 사정을 설명해 주었다. 우리 영국 사람들은 정말 어이가 없을 만큼 예의가 없어요. 이렇게 갑자기 소개하는 것이 실례인 줄은 압니다만 그럼 이대로 소개해 드리겠어요. 상대방에게 이렇게 말해놓고 그녀는 나를 보았다. 반 부시 테일러 씨는 미국의 유명한 평론가세요. 이분의 저서를 읽지 않았다면 문명인의 수치일 거예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곧 읽도록 하세요.
오늘 오신 이유는 찰리에 대한 것을 쓰기 위해 저의 도움을 바라고 오신 거예요. 반 부시 테일러는 크고 몹시 여인 몸에 반질반질한 대머리의 소유자였다. 지붕과 같이 크고 둥근 머리 때문에 주름이 깊이 잡힌 노란 얼굴이 더 작게 보였다. 말끝마다 굽신굽신 지나치게 공손하게 구는 인물이었다. 그가 쓰는 영어에는 뉴 잉글랜드 사투리가 섞여 있었고 그 태도에도 어딘가 모르게 냉혈동물과 같은 차가움이 엿보였다. 어째서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찰스 스트리랜드에게 손을 대려고 하는지 나로서는 알 수 없었다. 아까부터 스트리랜드 부인이 남편 이름을 말할 때마다 간이 녹을 것 같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기 때문에 나는 다소 낯간지러운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이 말을 나누고 있는 동안 나는 방안 가구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었다. 스트리랜드 부인은 시대에 따라 취미가 달라졌다. 그 모리스 스타일의 벽지도 안 보였고 점잖은 빛깔의 크레톤 천을 씌운 의자도 안 보였으며 그 전에 애슐리 가든의 응접실 벽을 장식했던 아런델 프린트도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것 대신에 방안이 이상한 색채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다만 유행을 따라 한 것이겠지만 이 같은 색채의 변화 그 자체가 남해의 작은 섬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친 한 화가의 꿈에서 나온 것임을 그녀가 과연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부인의 다음 말로 보아 그녀는 그것을 전혀 모른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건 아주 훌륭한 쿠션이군요. 반 부시 테일러가 말했다. 어머, 마음에 드세요. 그녀는 생긋 웃으며 말했다. 박스트의 작품이에요. 그런데 벽에는 베를린의 모 출판사 기획으로 나온 원색판 스트리랜드 걸작집 중 몇 장이 걸려 있었다. 저 그림을 보고 계신가요? 그녀는 내 시선을 보고 말했다. 물론 원하야 구할 수 없지만 이것만으로도 우선은 즐길 수 있어요. 출판사에서 보내준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에요. 반 부시 테일러가 말했다. 저 그림들과 함께 생활하시니 정말 즐거우시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워낙 장식적이니까요. 테일러가 맞장구를 쳤다. 저도 그와 같은 일면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뛰어난 예술은 항상 장식적이니까요. 두 사람은 어린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는 나체 여인을 그린 그림을 보고 있었다. 여자아이가 그 모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에게 꽃 한 송이를 내밀고 있다. 그리고 뼈와 가죽만 남은 쪼글쪼글한 마기 할멈 같은 노파가 그 세 사람을 내려다보고 서 있는 그림이었다. 이것이 스트리랜드의 손으로 이루어진 성가족인 것이다. 아마 이 그림의 모델이 된 것은 그 타라바오 산속에 살고 있던 그 집 식구들일 것이고 어머니와 어린아이는 아타와 그의 장남일 것이다. 스트리랜드 부인은 과연 그런 사실을 알고 있을까 하고 나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두 사람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상대방의 비위에 거슬릴 것 같은 이야기는 일체 피하고 듣기 좋은 이야기만 눈치껏 하는 반 부시 테일러의 빈틈없는 태도와 한편 거짓말은 안 했지만 부부 사이가 언제나 원만했던 것처럼 말하는 스트리랜드 부인의 천연덕스러운 말솜씨에 적잖이 놀랐다. 이윽고 반 부시 테일러가 돌아가겠다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여주인과 악수를 나누며 아주 겸손하고 정중하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다. 굉장히 지루했죠. 그녀는 손님을 보내고 난 뒤 나에게 말했다. 하기야 나도 어떤 때는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역시 찰리를 되도록 세상에 널리 알리는 것이 옳은 일인 것 같아요. 천재의 아내였으니까 나에게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20여 년 전이나 조금도 다름없는 그 부드럽고 애교 있는 눈초리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쪽을 조롱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었다. 물론 일은 이제 안 하시겠죠. 네, 그만두었어요. 그녀는 명랑하게 대답했다. 그건 그냥 심심풀이로 했을 뿐인거려. 그나마 아이들도 그만두라는 거예요. 몸에 무리가 간다고요. 나는 스트리랜드 부인이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했던 그런 수치스러운 사실마저도 이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여자란 자기가 벌어서 먹으면 창피한 일이고 남의 돈으로 먹고 살아야 정말 여자 체면이 선다고 생각하는 상류계급의 여성들이 가지는 본능을 그대로 갖춘 여자였다. 마침 아이들도 집에 와 있어요. 아버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아이들도 굉장히 기뻐할 거예요. 로버트를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에 전공 십자훈장을 받게 되었어요. 그녀는 방문 앞에 가서 아이들을 불렀다. 송복처럼 스탠드 칼라가 달린 군복 차림의 키 큰 청년이 들어왔다. 다소 어두워 보이는 면도 있었지만 아주 잘생긴 청년이었다. 그러나 그 솔직한 눈초리는 내 기억에 있던 어렸을 때의 모습과 똑같았다. 오빠 뒤를 따라 동생도 들어왔다. 그녀는 내가 스트리랜드 부인을 처음 만났을 때와 같은 나이에 이루고 있을 것이다. 게다가 어머니를 꼭 닮은 얼굴이었다. 그녀도 역시 어렸을 때는 더 예뻤으리라는 착각을 갖게끔 하는 그런 여자였다. 아마 이 두 아이를 완전히 잊어버리셨겠죠. 스트리랜드 부인이 자랑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딸아이도 지금은 로날드슨 부인이 되었어요. 남편은 포병 소령이에요. 주인은 앞으로 진짜 군인이 될 작정이에요. 아직 소령에 머물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고요. 로날드슨 부인이 명랑하게 말했다. 나는 옛날에 웬일인지 그녀가 장차 군인의 아내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지금 와서 생각하니 역시 그것이 그녀의 운명이었다. 그녀는 군인의 아내로서 모든 장점을 갖추고 있었다. 온순하고 싹싹했으나 그러면서도 보통 여자와는 좀 다르다는 점을 내세우는 면이 있었다. 로버트는 아주 쾌활한 청년이었다. 오랜만에 선생님이 찾아오셨는데 마침 제가 런던에 있게 되어 정말 다행입니다. 하고 그는 말했다. 휴가가 사흘밖에 안 됩니다. 이 아이는 일선으로 돌아가고 싶어 못 견디는 모양이에요. 그의 어머니가 말했다. 아니,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는지 몰라도 저는 일선에 있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친한 친구들도 많고요. 가보면 정말 최고의 생활입니다. 물론 전쟁은 싫지만 인간의 가장 좋은 점이 나타나는 것은 역시 전쟁에서입니다. 이 점은 부정 못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는 타이티에서 들은 찰스 스트리랜드의 이야기를 다 말해주었다. 다만 아타와 그 어린아이에 대한 말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기에 그 사실만을 덮어두었을 뿐 나머지 일은 되도록 상세하게 말했다. 그리고 스트리랜드의 비장한 죽음을 끝으로 말을 맺었다. 모두 한동안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이윽고 로버트가 성냥을 그어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하나님의 절구 찢는 솜씨는 느리다 해도 매우 곱게 찢는다라는 말과 같군요. 하고 그는 차분하게 말했다. 스트리랜드 부인과 로날드스 부인은 짐짓 경건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 모습으로 보아 이 두 사람은 아마 이 구절이 성서에서 인용된 것으로 잘못 알았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웬일인지 나는 그때 아타가 낳은 스트리랜드의 아들이 생각났다. 들은 바에 의하면 명랑하고 마음씨 착한 젊은이라고 했다. 무명바지 하나만 입고 범선 가판 위에서 일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상상했다. 어둠이 깔리면 배는 산들바람을 안고 미끄러지듯 바다 위를 달린다. 선원들은 가판에 모이고 선장과 화물 감독은 파이프 담배를 피우며 가판 의자 위에 누워있다. 그럴 때 아타의 아들은 찍찍거리는 손풍금 소리에 맞추어 다른 젊은이들과 신나게 춤을 추고 있다. 올려다보면 별이 총총한 하늘이 보이고 둘러보면 주위는 망망한 태평양이다. 성서의 한 구절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는 것을 가까스로 참았다. 어쨌든 성직자들은 그들의 구역에 속인들이 들어오면 마치 그것이 신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위스터블에서 27년간이나 교구 목사 노릇을 했던 나의 삼촌 헨리는 그런 경우에는 곧잘 악마라도 성서의 구절은 마음대로 인용할 수 있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다. 그럴 때 삼촌의 머리는 단 1실링으로 훌륭한 그 고장의 굴을 13개나 살 수 있었던 시절의 일이 떠오르는 모양이었다.